전쟁이 났는데 주식을 사야 한다고요? 얼핏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죠. 그런데 월가에서 수십 년간 시장을 분석해온 전문가가 지금 정확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뉴스는 온통 전쟁 얘기고 유가는 요동치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고 금리를 낮추고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 과연 이번엔 진짜일까요? 월가에 채권 자경단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 야덴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면 채권 투자자들이 금리를 올려 응징한다는 개념을 처음 세상에 꺼낸 인물이죠. 그 야데니가 이번 중동 사태를 보고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내용이 꽤 파격적이었거든요. 전쟁이 터졌는데 오히려 시장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지정학적 위기가 오면 투자자들은 일단 팔고 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현금이 왕이니까요. 실제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증시는 순간 출렁였죠. 그런데 야데니는 지금 상황은 다르다고 봤습니다. 왜 다를까요? 핵심은 이번 충돌의 성격에 있습니다. 장기전이 아니라 단기 군사작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전쟁이 길어지면 공급망이 흔들리고 유가가 뛰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단기에 끝난다면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논리죠. 50대 자영업자 최 사장님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2, 3년간 물가 때문에 재료비가 올라 죽을 맛이었는데 이번 사태가 오히려 유가를 끌어내리는 계기가 된다면 어떨까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야데니는 바로 그 분석을 우리에게 내밀고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들어보셨나요? 폭이 겨우 33km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갑니다.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이 이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는 순식간에 폭등하고 전 세계 물가가 동시에 출렁입니다. 이란이 오랫동안 써온 최고의 협박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호르무즈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실제로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이 카드가 등장했고 시장은 그때마다 공포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야데니는 이번엔 그 카드 자체가 사라졌다고 봤습니다.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이란 해군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해협을 봉쇄하려면 군함이 필요하고 기뢰를 설치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핵심 전력이 이번에 무력화됐다는 분석이죠.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 즉 에너지 공급로 차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겁니다. 인천에서 무역업을 하는 박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해상 운임이 갑자기 2배가 되면 사업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 공포가 이번에 한꺼풀 벗겨진 셈이죠. 에너지 공급망이 안정되면 물류비도 내려앉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줄어듭니다. 전쟁이 오히려 안정의 씨앗을 심은 역설적인 상황.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유가가 $10 내려가면 미국 가정의 연간 지출이 평균 $1,000 줄어듭니다.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한 달에 80만 원 남짓을 생활비로 쓰는 가정엔 꽤 큰 돈이거든요. 기름값이 내려가면 그냥 주유비만 싸지는 게 아닙니다. 트럭이 움직이고 공장이 돌아가고 물건이 배달되는 모든 과정의 비용이 함께 내려앉습니다. 야데니가 주목한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면 수개월 안에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게 미국 인플레이션을 잡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연준이 그토록 애타게 달성하려던 물가 상승률 2% 목표, 금리를 올리고 또 올려도 좀처럼 잡히지 않던 그 숫자를 유가 하락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30대 직장인 김 과장을 떠올려 보세요. 지난 2년간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올랐죠. 외식비, 교통비,
공과금까지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유가가 내려가면 이 연쇄고리가 반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잡히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올라가고 소비가 늘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선순환이 시작되죠.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체온 같은 겁니다. 너무 높으면 모든 게 타들어가고 적정 수준을 찾으면 경제 전체가 활기를 되찾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체온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야데니 분석의 핵심입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폭격당하는 게 뭘까요? 군사기지, 지휘시설,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상대국의 경제 동맥을 끊어버리는 게 현대전의 기본 공식이거든요. 그런데 야데니는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그 공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란의 원유 생산 시설과 수출 터미널, 즉 경제 인프라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인도주의적 이유가 아닙니다. 이란 원유 생산 시설이 파괴되면 글로벌 공급이 즉각 줄어들고 유가가 폭등하고 정작 미국과 동맹국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쓰기 때문입니다. 자기 발등을 찍는 격이죠. 시설이 온전하다는 건 전쟁이 끝나는 순간 원유가 다시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급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가 바로 공급 충격입니다. 갑자기 원유가 모자라면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그 여파가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죠. 부산에서 화학 원료를 수입해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대표 정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실감이 납니다.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2배가 되면 납품 단가를 올려야 하는데 대기업 바이어는 절대 받아주질 않거든요. 그 사이에서 중소기업만 쪼그라드는 거죠. 생산시설이 보존됐다는 사실 하나가 이런 연쇄 피해를 막는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건 세상이 불안하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주식도 믿기 싫고 달러도 믿기 싫을 때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곳이 금이거든요. 실제로 올해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연달아 갈아치우며 무섭게 올랐습니다. 중동 긴장, 미중 갈등, 달러 신뢰 하락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금으로 돈이 몰렸죠. 그런데 야데니는 지금부터 단기적으론 금의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 공포 때문에 금을 샀던 투자자들이 다시 위험 자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거든요. 안전 자산의 수요가 줄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기 조정이 장기 상승 추세를 꺾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야데니는 올해 연말 금 목표가를 트로이온스당 6,0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가격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거죠. 더 나아가 2030년까지 1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초장기 전망도 내놨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금의 장기 상승 동력은 공포가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이기 때문입니다. 각국 정부가 빚을 늘리고 돈을 찍어내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금의 실질 가치는 꾸준히 올라갑니다. 단기 조정은 오히려 금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야데니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1920년대, 미국을 광란의 20년대라고 부릅니다. 전쟁이 끝나고 기술이 폭발하고 경제가 활활 타오르던 시절이죠. 자동차가 대중화됐고 라디오가 등장했고 주식시장은 천장을 뚫었습니다. 야데니는 지금 우리가 그 시절과 닮은 변곡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가 이름 붙인 시나리오가 바로 포효하는 2020년대입니다. 핵심 동력은 AI입니다. 과거 전기가 공장의 생산성을 10배로 끌어올렸듯 인공지능이 지금 기업들의 효율을 근본부터 바꾸고 있거든요. 단순 반복 업무가 자동화되고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은 줄면서 수익은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야데니는 이 흐름이 2020년대 내내 시장의 메인 테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가 이 시나리오의 실현 확률을 60%로 잡았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반반도 아니고 압도적 다수도 아닌 60%. 낙관하되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겠다는 태도가 담겨 있거든요. 중동 사태, 무역 갈등, 부채 문제 같은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기술 혁신이 그 모든 역풍을 이겨낼 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악재에 흔들려 시장을 떠나는 순간 정작 가장 큰 상승을 놓치게 됩니다.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온 사실이죠. 포효하는 2020년대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숫자 하나를 드릴게요. 7,700. 야데니가 제시한 올해 연말 S&P 500 목표치입니다. 지금 지수와 비교하면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9년 말에는 하나만 포인트까지 간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4년 안에 지수가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로드맵이거든요.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만 보지 말고 근거를 봐야 합니다. 야데니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는 따라 올라간다는 거죠.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유가 하락이 비용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소비가 살아나면 기업들의 실적은 구조적으로 개선됩니다. 주가는 결국 그 이익의 반영이거든요. 2019년 말 S&P 500은 3,230포인트였습니다. 코로나 충격, 금리 급등, 전쟁, 은행 위기를 모두 겪고도 지금 이 자리까지 왔죠. 그 과정에서 공포에 팔아버린 사람들은 그 상승을 고스란히 놓쳤습니다. 반대로 버텼던 사람들은 자산이 2배 가까이 불어났고요. 서울 마포에서 직장 다니며 매달 S&P 500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40대 이 과장을 생각해 보세요. 뉴스가 무서울 때마다 해지하고 싶은 충동이 들겠죠. 그런데 야데니의 로드맵대로라면 지금 이 순간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매수 구간일 수 있습니다. 목표는 멀어 보여도 방향이 맞다면 시간이 답을 줍니다. 모든 게 좋아 보일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말이 있죠. 야데니도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올해 미국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을 20%로 제시했습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특히 AI 관련 종목들의 최근 흐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년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빅테크 주가는 말 그대로 수직 상승했죠. 그런데 올 들어 이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뉴스에선 AI 버블 붕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등장했거든요. 공포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데니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이건 버블이 터지는 게 아니라 거품이 빠지는 건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오른 주가가 숨을 고르는 것, 오히려 장기 상승을 위한 체력을 비축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2000년 닷컴 버블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당시엔 수익 모델조차 없는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했지만 지금 AI 기업들은 실제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강남에서 투자 모임을 이끄는 50대 윤 선생님을 생각해 보세요. 회원들이 AI 주식 손실에 패닉세를 외칠 때 윤 선생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적이 나오는 기업의 주가 조정은 세일 기간이야. 야데니가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이겁니다. 조정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상승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너무 좋았죠? 유가 하락, 인플레 완화, AI 성장, 증시 상승. 그런데 야데니는 여기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시장 급락 확률을 20%로 제시하면서 그 뇌관으로 지목한 게 뜻밖의 곳이었거든요. 중동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바로 미국 사모신용 시장입니다. 사모신용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이 사모펀드나 전문 투자사에서 빌리는 돈이거든요. 금리가 낮던 시절엔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전 세계 사모신용 시장 규모가 지금 2,00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문제는 이 돈의 상당 부분이 고금리 환경에서 상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 대출은 규제와 공시 의무가 있지만 사모 신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얼마가 부실화되고 있는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야데니가 특히 우려하는 건 이 불투명성입니다. 유동성이 경색되는 순간 아무도 몰랐던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시작은 그랬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실이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졌죠. 표면적으로 뉴스가 좋아 보일 때일수록 투자자들은 신용시장의 세부 지표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걷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위험이 자라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 절대 흘려듣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데니의 분석을 다 들었는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니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고 경고도 있고 결국 살아야 하나 팔아야 하나 그 답을 야데니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조정은 기회다. 단 공부한 사람에게만. 시장이 흔들릴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 팔아버리는 사람, 그리고 조용히 좋은 자산을 줍는 사람. 역사적으로 시장의 큰 조정 이후 1년 수익률을 보면 저점에서 산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이 30%를 넘었습니다. 반대로 공포에 팔고 나온 사람들은 그 반등을 고스란히 놓쳤죠. 야데니의 핵심 조언은 단기 소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중동 뉴스, 금리 발표, AI 주가 조정, 이런 것들이 매일 쏟아지지만 그게 기업의 본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바꾸진 않거든요.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장기 성장 궤도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구조가 무너질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직장인 한 씨를 생각해 보세요. 뉴스만 보면 지금 당장 투자를 접어야 할 것 같지만 10년 뒤 노후를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다듬을 적기입니다. 변동성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시장의 과실을 가져갑니다. 겁먹은 손이 아니라 단단한 원칙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쟁이 났는데 주식을 사야 한다는 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중동의 위기가 유가를 끌어내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고 연준의 금리 정책을 바꾸는 연쇄 반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야데니는 그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어낸 겁니다. 물론 사모신용 시장의 경고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하나의 시나리오로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낙관과 경계를 동시에 품는 것, 그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결국 시장은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냉정하게 버틴 사람이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을 건가요?